지난 8월 달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전략 비축 암호화폐 리스트에서 리플이 제외됐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건 많은 걸 시사하거든요. 소송 리스크는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새로운 규제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니까요. 보통 금리 인하는 위험 자산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걸 통해서 코인이나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현재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외부 변수들이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리플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기 시세 차익인가요? 아니면 국경 간의 송금 시장의 혁신에 대한 믿음인가요?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투자 늦지 않았습니다. 코인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인 가격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모두가 기다리던 지난 9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잖아요. 교과서대로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축보를 쏘면서 폭등을 했었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넘치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하지만 현실은 좀 냉혹했죠. 비트코인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서 사실 좀 많이 미끄러졌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했으니까요. 왜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불확실성 지속이라든지 또는 위험회피 심리 강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감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보통 금리 인하는 위험 자산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걸 통해서 코인이나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현재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또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외부 변수들이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자본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또 기존 자산의 변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에 그대로 전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관세 문제, 즉 미중 무역전쟁의 그림자가 비트코인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어떤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보다는 사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시적인 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현재 횡보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나스닥하고의 어떤 디커플링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별명보다는 위험자산의 끝판왕으로 여겨지면서 나스닥 같은 기술주하고 굉장히 매우 흡사하게 상승할 때는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보게 되면 나스닥하고의 디커플링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기술주가 오르고 비트코인도 따라 오르는 커플링 현상이 과거에는 뚜렷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히 거시경제 지표에만 따라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라 전체적인 또는 자체적인 생태계하고 수급 논리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월가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가 다소 주춤해졌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고 그러면서 대규모 레버리지 포지션에 대한 어떤 강제 청산 같은 또 코인 시장의 내부의 어떤 문제가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대한 호재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결과치도 볼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몇 주 동안에 하락 과정에서 16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의 롱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이 되면서 하락폭을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도 들려왔었으니까요. 세 번째는 금리 인하의 어떤 속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시장을 덮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왜 그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지 그 본질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보통 경기가 좋지 않거나 또는 앞으로 나빠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고 하는 처방 자체가 시장에 돈을 푸는 호재지만 그 처방을 내리게 된 병명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고 하는 근본적인 불안감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짓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를 내릴 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건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숨어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기고 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으로부터 발을 좀 빼게 만드는 그런 결과치가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 하락을 했다가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 올라오고 횡보하는 그러한 형태로 코인 시장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하면서 리플의 가격 또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리플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좀 무겁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리플의 지지부진하게 보이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정말 형님이 며칠 동안 계속 기침을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리플도 그거에 대한 기침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살을 앓고 있는 전형적인 시장 동조화 현상인 것 같아요. XRP를 옹호하는 어떤 유명 변호사조차도 지금 리플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비트코인 때문이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정도니까요. 지금의 비트코인에 또는 리플 같은 어떤 자산들이 사실 큰 악재가 생겼다기보다는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약간 위축되고 있다, 이런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지부진한 이런 시장, 또 몇 주 동안에 하락을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을 때 지금 시장을 떠날까? 아니면 지금 더 위기 안에서 투자를 더 강행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관점인 거죠. 저는 올해 2025년 하반기 가장 상승 흐름으로 크게 전개될 수 있을 종목을 리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리플은 마침내 족쇄가 풀리죠. SEC하고의 소송 리스크에 대한 해소죠. 수년 동안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가장 거대한 악재가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의 어떤 소송이죠. 근데 지금 그 소송에 대한 부분들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런 기나긴 싸움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안개가 걷혔고 단순히 하나의 호재가 아니라 리플의 앞길을 막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댐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당장 그 미국의 주요 거래소들이 리플을 재상장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눈치만 보던 월가의 기관들이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소송 리스크의 해소는 하반기 리플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 거고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리플의 사업적인 성과인 것 같아요. 리플이 단순히 차트 위에서만 존재하는 코인이 아니고 리플의 본질은 국경하고 국경 간의 어떤 결제 혁신이거든요. 최근 리플이 이 본질에 충실한 결과물을 꾸준하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에 그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 기업인 바덱스하고의 파트너십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를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한국의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리플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는 다리를 놓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고, 또 리플은 자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XRP 레저 생태계를 더욱 확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면 리플이 더 이상 뜬구름을 잡는 미래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파트너십하고 사업 확장 소식은 리플의 펀더멘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그 다음 관심사는 누가 될 건가, 굉장히 큰 관심사거든요. 여기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니까요. SEC하고의 소송에서 명확성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알트코인보다 현물 ETF 승인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만약 블랙록이나 또는 플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가요, 리플 현물 ETF를 신청하고 이게 바로 만약에 승인이 바로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상상 이상의 패시브 자금이 리플로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퀀텀 점프할 수 있겠죠.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걸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하반기 리플은 시장의 모든 관심을 빨아들일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당장에 어떻게 비트코인 그림자 아래에서 함께 가격이 약간 횡보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어둠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깝다라는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리플이 SEC 소송 해결과 실질적인 사업 확장 그리고 현물 ETF 기대감이라고 하는 다른 코인들은 가지지 못한 강력한 세 개의 날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 보관 지갑에서 XRP 보유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블랙록이 기관 고객에게 XRP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화제인데요. 기관들이 바라보는 XRP의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즘 XRP 시장을 보면 정말 그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세계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인베이스에서의 XRP 보유량이 제로에 가까웠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은 뭐 기관 고객을 위해서 XRP를 다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반대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것만 보면 기관들이 XRP를 다 팔아치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 이제 진짜 큰 손이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동시에 갖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된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 기관들은 정말 XRP를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먼저 코인베이스 쪽에서의 지갑 이슈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코인베이스는 수억 개의 XRP를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물량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것만 보면 기관들이 XRP를 대량으로 매도하고 떠나는구나 하고 걱정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죠. 왜냐? 전문가들이 이것이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 전략적인 이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하는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공개된 거래소 지갑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공개 수탁 지갑으로 장외 거래 데스크로 물량이 옮겨졌다는 거죠. 보였던 지갑에서 안 보이는 지갑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수천억 원어치의 XRP를 공개된 시장에서 바로 사들인다, 매수한다, 어떻게 될까요? 가격 폭등하겠죠.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조용히 그리고 안전하게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외 거래를 선택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인베이스의 XRP 감소는 어쩌면 대규모 기관 매집을 위한 사전 흔적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마치 큰 파도가 오기 전에 물이 한번 쭉 빠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블랙록 쪽의 소식을 한번 볼까요? 블랙록이 기관들에게 XRP를 제공한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근 블랙록은 자신들의 그 토크나 펀드인 비드를 XRP 레저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의 핵심인 거죠. 블랙록이 당장 고객들에게 XRP 코인 사세요라고 판매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세계 1위 자산 운용사가 XRP의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그 기저에 깔린 기술력과 빠르게 저렴한 국제 송금 네트워크로서의 어떤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명분과 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블랙록의 이번 결정이 XRP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 유용한 기술이라고 하는 강력한 명분을 전 세계 기관들에게 보여준 셈이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시그널을 종합해 보면 코인베이스의 물량 이동은 기관들의 조용한 매집 신호가 될 수 있고요. 블랙록의 XRP 레저 네트워크의 활용은 XRP의 기술적 가치에 대한 최고의 보증 수표가 된 거죠. 결국 기관들의 XRP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라기보다는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과거 기관들의 XRP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미국 SEC하고의 소송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망설였는데 하지만 올해 SEC하고의 지루한 법정 다툼이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면서 가장 큰 족쇄가 풀렸으니까요. 물론 일부에서는 여전히 소수의 대규모 고래들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중앙화 리스크를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자산시장 초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블랙록과 같은 주류 기관들의 진입은 오히려 시장의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안정성이라든지 이 두 가지를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플사는 CBDC가 발행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했다고도 하는데요. 리플은 CBDC 발행 시장에서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리플이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는 크게 한 세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무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이미 검증이 된 기술력이라든지 네트워크인 것 같은데요. 리플이 하루아침에 CBDC 시장에 뛰어든 신생 기업이 아니거든요. 이미 10년 전에 리플넷이라고 하는 국제 송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300개가 넘는 은행 그리고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왔고 이 파트너십은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이제 막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리플은 10년 전에 이미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는 신뢰와 관계를 구축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플의 CBDC 플랫폼은 이미 검증된 XRP 레저 기술 기반 위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고 또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미 증명된 부분들이니까 이쪽 부분들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맞춤형 솔루션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주권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우려하는 건 바로 통제력 상실인데 탈중앙화를 외치는 일반 블록체인하고는 달리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이라든지 또 유통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리플이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고 리플의 CBDC 플랫폼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신들의 통화 정책과 규제 환경에 맞춰서 CBDC의 어떤 생성이라든지 유통 그리고 소멸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맛에 딱 맞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로 판단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운용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수많은 국가기관들이 각자의 CBDC를 발행할 거 아니에요. 미국도 하고 한국도 하고 각자 모든 기관들이 모든 나라들이 할 건데 이때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CBDC하고 미국의 CBDC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교환할 거라고 하는 게 서야 되는 거잖아요. 리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XRP를 브릿지로 사용을 해서 각국의 CBDC를 서로 원활하게 연결하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리플을 통한 CBDC 발행을 돕고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의 허브가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원대한 그림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는 앞으로는 펼쳐질 거고요. 네 번째는 그걸 리플이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경쟁력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요. 이미 부탄이라든지 또는 팔라우라든지 콜롬비아, 홍콩 같은 전 세계 여러 국가나 지역과 손잡고 있고 CBDC 파일럿 프로젝트 성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의 심장부인 프랑스 중앙은행하고도 유로 디지털 화폐 인프라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그 기술력 인정받았거든요. 이런 실전 경험이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리플만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해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CBDC 시장이 이제 막 열리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스텔라나 이더리움 기반의 다른 어떤 기업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의 경쟁에도 이제부터 본격화될 건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리플이 단순한 암호화폐 XRP의 가격을 올리는 데만 집중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미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될 운영체제를 설계하고 선점하려고 하는 정말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리플이 스위프트가 차지하는 연간 결제 규모의 14%만 점유해도 리플의 가격은 단숨에 $900 이상으로 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우선 이제 스위프트가 어떤 곳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스위프트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그리고 한 11,000개에서 11,500개 정도 이상의 금융기관하고 매일요 수조 달러를 주고받고 이때 사용하는 그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전용 메신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처리되고 있는 금액이 5조 달러입니다. 하루에 5조 달러가 6조 5천억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제 금융의 어떻게 보면 대동맥인 거예요. 근데 이 거대한 시스템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느리고 비싸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안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굉장히 빠르고 싼 걸 좋아하죠. 해외 송금 한번 하려 하게 되면 굉장히 짧게는 돈을 붙였는데
한 2, 3일 걸리기도 하고요. 일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은행을 거치면서 수수료도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이 점에 지금 리플이 등장한 거죠. 리플은 XRP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을 브릿지 통화로 사용해서 5초 만에 갑니다. 송금 수수료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간의 송금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렴하게 빠르게 완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점을,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갖고 있는 단점을 장점으로 극대화시키는 게 리플이거든요. 그럼 뭐 14% 점유할 때 $900라고 하는 계산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시게 되면 저도 이제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연간 결제 규모가 하루에 이제 5조 달러라고 가정을 하면 연간 365 곱하니까 1800조가 되더라고요. 리플의 그 목표 점유율이 14%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1800조 중에 252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현재 XRP의 총 발행량이 1000억 개예요. 이 중에서 일부 유통량을 고려하고 자금이 묶이지 않고 원활하게 회전하는 것까지 계산해 넣게 되면 개당 XRP 가격이 수백 달러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난 2025년 9월 말에 한 외신 기자에 대한 리플에 대한 얘기, 스위프트 점유율 1% 정도를 했었을 때 XRP 가격이 얼마 정도 도달하는 게 좋냐라고 했었을 때 그 기자는 계산을 해서 약 100달러, 그러니까 80달러에서 120달러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4%라고 하면 900달러라고 하는 계산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주 허무맹랑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힘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투자는 꿈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사실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넘어야 할 산을 넘는다라고 하면 저는 14%의 900달러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넘어야 할 산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산은 스위프트의 막강한 네트워크 효과죠.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지난 50년 동안 금융기관들이 구축해온 거대한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모든 시스템 규제 여기 스위프트에 맞춰져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스위프트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루아침에 리플로 바꾼다? 그러면 거대 혁명에 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는 리플은 미국 SEC하고 지루한 어떤 그 법정 다툼을 이어왔고 일부 승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현재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류 금융기관들이 전면적으로 리플을 채택하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스럽죠. 세 번째 사는 스위프트 역시 가만히 있겠나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 GPI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 시스템의 어떤 속도를 좀 개선하고 또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이 자체적인 어떤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리플이 유연한 대안이 아니라는 그런 뜻인 거고요. 이렇게 JP모건 같은 쪽하고의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하고 연동을 시켜서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가격도 낮추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죠. 리플도 유일한 대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900달러라고 하는 가격표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리플이 스위프트의 대안이 되어가는 과정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주목해야 될 지표는 리플의 국제송금 채택 기관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이거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XRP를 사용하는 거래량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가 요거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가 어떻게 명확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체크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고 900달러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리플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여정에 지금 리플은 초입에 있거든요. 스위프트라고 하는 정말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의 싸움을 시작한 리플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보면서요. 꿈의 크기와 현실의 무게를 냉정하게 저울질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큰 가상자산의 등락폭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리플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리플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전략 첫 번째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떻게 보면 해류를 보는 관점이죠. 리플의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투자하는 거죠.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죠. 지난 몇 년 동안 리플의 발목을 잡았던 건 소송이었잖아요. 근데 지루했던 법정 다툼이 올해 3월 달에 끝났죠. SEC가 항소를 공식 처리하면서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리플이 제도권 금융으로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족쇄가 풀렸기 때문에 리플의 영토 확장은 더욱 빨라질 거죠. 지난 8월인가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그 플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펀드 대주주인 DBS가 토큰화된 자산시장에 진출한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또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대형주 펀드에 리플이 편입되면서 이제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주목하는 기술이자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매일의 시세라든지 그래프가 아니라 리플의 국경 간 결제 기술을 채택하는 파트너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제 사업이 또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추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영자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변동성이라고 하는 파도 자체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파도를 어떻게 보면 타고 넘는 그런 기술인데요. 아무리 그 리플의 미래를 믿는다 하더라도 당장의 급락이 오게 되면 그 급락을 통해서 공포를 이겨내기란 굉장히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시장의 예측은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신의 영역에 도전하기보다는 어디가 저점일까? 또는 어디가 고점일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가장 유용한 기술이 바로 분할 매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사는 이런 방법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가격이 높을 때 XRP를 적게 또 가격이 낮을 때는 더 많이 사게 되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안정화시키는 굉장히 효과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요. 이런 현명한 방법을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리플의 어떤 그 열렬한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전 재산을 리플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겠죠. 지난 8월 달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전략 비축 암호화폐 리스트에서 리플이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 많은 걸 시사하거든요. 소송 리스크는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새로운 규제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죠.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일정 비중을 투자를 하고 일부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자산에도 배분을 해서 리플에 예기치 않은 어떤 악재가 발생했었을 때 전체 자산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줄 방파제를 좀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리플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단기 시세 차익인가요? 아니면 국경 간의 송금 시장의 혁신에 대한 믿음인가요? 여러분들만의 명확한 투자 논리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거친 변동성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줄 유일한 나침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영자의 관심으로 장기적인 가치를 보든 아니면 분할 매수와 또는 분산 투자로 파도에 길들이든 여러분들의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뚝심 있게 항해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일 그 나침판을 잘 모르겠다, 나는 나침판이 고장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10월 10일 제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특강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할 때 새로운 등대가 제가 되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나침판이 되어 드려서 주식 투자, 코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바로 세워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세운 부분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한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가을이니까 단풍잎처럼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간다라고 하면 저 또한 중요한 나침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역할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특강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